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그들이 한국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절대 불가능해. 수백 년 된 명문 대학 연구진들이 한국의 어떤 수치를 보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놀란 그 숫자는 무엇이었을까요? 복잡한 조건들, 역사적 아픔, 수많은 시련을 겪은 나라가 어떻게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그 의문을 풀기 위해 한 외국 학자가 직접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어느 작은 교실에서 발견한 것은 차가운 데이터가 아니라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랑이었어요. 오늘은 세계가 놀란 한국의 진짜 비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언어사회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클레어 윌리엄스입니다. 제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는 얘기를 어릴 때 들었지만 그것 말고는 한국과 아무런 연관이 없었어요. 그냥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2024년 10월 어느 차가운 저녁, 제 연구실에서 UN 교육과학문화기구 보고서를 읽다가 눈을 의심할 만한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커피 잔을 들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어요. 한국이 문해율 세계 1위라고. 99.9%. 안경을 벗었다 다시 썼습니다. 분명히 오타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확실히 대한민국이 전 세계 문해율 1위였습니다. 심지어 영국보다 높았어요. 저는 당장 컴퓨터 앞에 앉아서 다른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 세계은행 통계, 어디를 봐도 결과는 같았어요. 한국의 성인 문해율 99.9%.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안 돼. 절대 말이 안 된다고. 제가 7년 동안 연구해온 모든 이론이 흔들렸어요. 복잡한 문자 체계를 가진 나라일수록 문해율이 낮아야 정상이거든요. 한국은 한자와 한글을 함께 쓰는 나라 아닌가요? 게다가 분단 국가의 전쟁까지 겪었는데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죠? 그날 밤 2시까지 자료를 뒤졌지만 납득할 만한 설명을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의심만 깊어졌습니다. 분명히 통계 조작이거나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도 교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한국 문해율 통계 보셨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클레어, 내가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 연구자라면 의심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불을 지폈어요. 맞습니다. 추측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죠. 저는 즉시 한국 출장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말렸어요. 클레어, 그런 멀리까지 가서 뭘 증명하려고? 아시아 통계는 원래 신뢰성이 떨어져.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옥스퍼드 언어학과의 자존심을 걸고라도 이 어처구니 없는 통계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한국어 기초 회화책을 사서 며칠 공부해봤지만 복잡한 글자들만 확인했을 뿐이었어요. 연구 출장 신청서 목적란에 저는 단 한 줄만 적었습니다. 한국 문해율 통계의 실체 규명. 승인이 나자마자 저는 생애 첫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즉시 알았습니다. 뭔가가 다르다는 걸 말이죠. 출입국 대기줄에서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읽고 있었거든요. 진짜 다들 읽고 있네. 공항 곳곳에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영국 히드로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죠. 여기서는 영어가 보조 언어였습니다. 한글이 주인이었어요.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내비게이션을 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음성 안내가 너무나 정확하고 명료했거든요. 저는 창밖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보이는 모든 표지판, 광고판, 건물명이 전부 한글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과 다른데 서울 시내로 들어오자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맥도날드, 스타벅스, 버거킹까지 모든 외국 브랜드가 한글로 표기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코카콜라까지요. 영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라디오를 켰는데 아나운서의 발음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비록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발음이 정확하고 명료하기가 BBC 아나운서 수준이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꺼내서 거리 풍경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명동에 있는 호텔에 짐을 풀고 본격적인 탐방에 나섰어요. 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계속 당황했습니다. 걸으면서 우연히 들른 대형 서점에서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서점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게 정말 현실이야? 더 놀라운 건 지하철이었어요. 7시 러시아워 지하철에 탔는데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책이나 휴대폰으로 뭔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다들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죠.
한 할아버지가 신문을 펼쳐 드시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진지하게 읽으시더라고요. 영국에서는 노인분들이 신문을 그렇게 집중해서 읽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옆에 앉은 할머니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계셨어요. 길거리 노점상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붕어빵을 파시는 아저씨가 손님이 없는 틈에 휴대폰으로 뉴스를 읽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몰래 사진을 찍었어요. 이걸 영국 동료들이 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녁 식사를 위해 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뉴판이 전부 한글이었습니다. 영어 메뉴를 요청했지만 사장님이 직접 한글 메뉴를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문자에 대한 자부심 말이죠. 읽을 줄 모르면 여기서는 정말 살 수가 없겠구나.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는 한글을 모르면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생활 그 자체였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모든 편견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옳았던 걸까요? 호텔 방에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명히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직접 문해 교육 현장을 찾아가 보기로 한 거죠. 진짜 문해율이 99.9%라면 나머지 0.1%는 누구일까? 구글에서 서울 야학을 검색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곳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전화를 걸어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외국인이라고 하니까 대부분 난색을 표했거든요. 죄송한데 견학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서 7번째 전화에서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관악구에 있는 작은 야학이었어요.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전화를 받으셨는데 목소리가 따뜻하셨어요. 외국에서 오신 연구자시라니 오히려 영광입니다. 언제든 오세요. 저는 즉시 메모를 했어요. 주소, 시간,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적었죠. 드디어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녁 6시 반, 저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관악구로 향했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간판을 발견했어요. 희망야학. 계단을 올라가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얼어붙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15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거든요. 대부분 60대 이상이셨죠. 모두 저를 쳐다보셨는데 그 눈빛이 너무 맑았어요.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온 클레어입니다. 어색한 한국말로 인사를 드리자 할머니 한 분이 박수를 치셨어요. 다른 분들도 따라서 박수를 쳐주셨죠.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첫 번째 충격이 왔어요. 모든 분들의 집중력이 대단했거든요. 칠판에 적힌 한글을 따라 쓰시는 모습이 진지하기 그지없었어요. 연필을 꼭 쥐고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쓰시는 모습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분들이 정말 글을 모르시는 건가? 의구심이 들었어요. 너무나 진지하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었거든요. 쉬는 시간이 되자 용기를 내서 한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실례지만 왜 이 나이에 굳이 한글을 배우세요?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수줍은 미소를 지으시며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손자 이름은 쓸 줄 아는데 정작 내 이름은 못 써서 부끄러워서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해 교육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존재를 글로 증명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죠. 교실을 둘러보니 모든 분들이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았어요. 김 선생님이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어떠세요? 생각하신 것과 좀 다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달랐거든요. 제가 찾던 0.1%를 만났는데 이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우고 계셨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뒤척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손자 이름은 쓸 줄 아는데 내 이름은 못 써서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새벽 3시까지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옥스퍼드에서 7년 동안 연구했던 모든 이론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문자는 그냥 정보 전달 수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존재의 증명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야학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관찰자가 아니라 진짜 배우고 싶어서 갔어요. 김 선생님이 반겨주셨습니다. 어제 오신 영국분이시죠? 오늘도 오셨네요.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몇 분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눠봤어요. 한 할아버지는 75살이셨는데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거친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평생 공사장에서 벽돌 나르고 살았어. 젊을 때는 먹고 사는 게 급해서 글 배울 시간이 없었지. 그분이 연필을 잡는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거친 손가락 사이로 가느다란 연필이 아이처럼 조심스럽게 잡혀 있었거든요. 마치 깨질까봐 조심하는 것처럼요. 옆자리에 앉으신 90살 할머니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구부정한 어깨였지만
눈만큼은 또렷하셨어요. 며느리가 문자 보내는데 못 읽어서 답답해서 시작했지.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주셨는데 문자 메시지가 수십 개나 쌓여 있었어요. 읽지 못해서 답장을 못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표정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손자가 군대 갔는데 편지도 못 써주고.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수업이 시작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김 선생님이 칠판에 문장을 쓰시자 모든 분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읽으셨거든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목소리들이 하나로 모아질 때 저는 전율이 일었어요. 단순한 문장 읽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선언하는 의식 같았거든요. 영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이제 받아쓰기를 해볼까요? 김 선생님이 말씀하시자 저도 함께 해보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쉬워 보였어요. 그런데 막상 연필을 잡고 써보니 전혀 쉽지 않았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 원리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거든요. 기역과 아가 만나서 가가 되는 건 알겠는데 받침이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연신 지우개질을 했습니다. 그때 옆에 앉으신 할머니가 제 공책을 들여다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클레어야, 여기는 이렇게 써야 해. 할머니의 주름진 손가락이 제 공책을 가리키며 정확한 글자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여기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우고 있다는 걸 말이죠. 감사합니다, 할머니. 고마긴 뭘. 우리가 더 고맙지. 우리 글을 배우려고 이렇게 먼 나라에서 왔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분들에게서 문자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야학을 다닌 지 일주일째 저는 더 이상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이 작은 교실에서 벌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알고 싶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김 선생님께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선생님은 흔쾌히 응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빈 교실에 마주 앉았어요. 선생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높은 문해율을 달성할 수 있었나요? 선생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며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클레어 씨, 우리에게는 글을 모르면 정말로 살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들려주신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야기였어요. 일본이 우리말과 우리 글을 금지했을 때 목숨을 걸고 한글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비밀 한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잡혀간 선생님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선생님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그분의 아버지도 그런 학교를 다니셨다고 하더군요. 해방 후에는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전쟁 때문에 모든 게 파괴됐거든요. 선생님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1950년대 사진들이었어요. 폐허가 된 땅에서 천막을 치고 글을 가르치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죠. 그때 문맹률이 80%가 넘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글을 알아야 한다는 믿음 말이죠. 다음 사진은 1960년대 농촌 야학의 모습이었어요. 호롱불 아래에서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글을 배우는 농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사진에는 아이와 어른이 함께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새마을 운동 때는 전국 마을마다 야학이 생겼어요. 글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쳤죠. 마을 이장님이 할머니들을 가르치고 고등학생이 할아버지를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위에서 내려온 정부 정책만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아래에서부터 시작된 국민 모두의 거대한 교육운동이었던 거죠. 한글이 쉬워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간절히 배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교실 뒤에서 수업을 정리하고 계시던 학생분들이 다가오셨어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못 배운 건 어쩔 수 없지만 내 자식들만큼은 꼭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지. 70대 할아버지도 거들어 말씀하셨어요. 늦은 나이에 작은 가게를 시작했는데 계산서도 못 쓰고 간판도 못 읽으니까 답답해서 시작했어. 또 다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을 배우고 나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여. 신문도 읽고 약봉지에 적힌 것도 읽고. 그 말씀이 제 가슴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었어요. 세상을 보는 완전히 새로운 창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창을 열기 위해 이 나라 사람들은 모든 걸 걸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무너졌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본 것들이 제 안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거든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옥스퍼드에서 7년간 쌓아온 모든 자부심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평생 언어학을 연구하면서 문자를 차가운 분석의 대상으로만 봤어요. 음성학적 체계, 형태소 분석,
통계적 데이터.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문자가 숨쉬고 있었어요. 문자가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손끝에서, 할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에서 그들이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갈 때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야학에 갔을 때 저는 더 이상 관찰자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뒤쪽 구석자리에서 지켜보던 제가 어느새 할머니들 사이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클레어도 함께 써보자. 김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았습니다. 받아쓰기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자신 있었는데 막상 써보니 틀린 게 투성이었습니다. 클레어야, 여기는 쌍자음이야. 끼지 기억이 아니고. 옆에 앉으신 할머니가 제 공책을 들여다보시며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받침이 달라져. 이응 받침이니까 이렇게 써야 해. 또 다른 할머니도 거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틀릴 때마다 두세 분이 동시에 도와주셨어요. 그분들의 따뜻한 시선이 제 마음을 송두리째 녹여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연구자가 아니라 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옥스퍼드에서 배운 모든 이론들,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박사과정의 모든 지식들이 무색해졌습니다. 선생님, 클레어가 정말 열심히 하네요. 한 할아버지가 김 선생님께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의심하러 왔다는 게 말이에요. 수업이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평소 말씀이 별로 없으시던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클레어야, 내가 우리나라 말을 배우려고 하니까 정말 고맙다. 고마워서 눈물이 나려고 해.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한국을 의심하러 왔는데 오히려 한국에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배움을 얻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왜 죄송해? 공부하는 게 뭐가 죄송해? 김 선생님이 조용히 다가와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울지 마세요, 클레어 씨. 글을 배우는 건 늘 감동적인 일이에요.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코를 훌쩍이며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너무 교만했나 봐요. 너무 우물안개구리였나 봐요. 교만한 게 아니라 몰랐던 거겠죠. 문자의 진짜 힘을, 글자가 가진 따뜻함을 말이에요. 그날 저는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제 이름을 한글로 써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들이 둘러싸고 클레어를 한글로 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건 키읔과 으가 만나서 이건 어설프고 삐뚤빼뚤한 글씨체였지만 그건 제 평생 가장 소중한 글씨였어요. 나는 오늘 한글에게 완전히 졌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옥스퍼드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야학에 다닌 지 2주째 되는 금요일, 뭔가 특별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교실 앞에 스크린이 설치되고 김 선생님이 두꺼운 자료집을 들고 오셨거든요. 오늘은 한글날 특강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글자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제가 그토록 궁금했던 한국 문해율의 비밀을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신 건 모두 아시죠? 1443년, 지금으로부터 580년 전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건 그 이후 벌어진 더 놀라운 일들입니다. 첫 번째 사진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일제강점기 어둠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모습이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은 우리에게 일본어만 쓰라고 강요했어요. 한글로 된 책을 불태우고 한글 간판을 뜯어냈죠. 한 할아버지가 주먹을 불끈 쥐셨어요. 그래도 우리 선조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하실에서 산골 오두막에서 심지어 감옥에서도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다음 사진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촛불 아래에서 몰래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그런 비밀 학교 다니셨어요. 80대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경찰에게 들키면 선생님도 학생도 모두 잡혀갔는데 그래도 계속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다음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1945년 해방 이후의 모습들이었습니다. 해방됐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 국민의 80%가 글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부터 펼쳐진 이야기는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1950년대 폐허 속에서 시작된 문맹 퇴치 운동, 천막 교실에서 글을 가르치는 모습들, 그리고 1960년대 새마을 운동과 함께 전국으로 퍼진 야학의 물결이었어요. 마을마다 한글 교실이 생겼어요. 고등학생이 할아버지를 가르치고 주부가 이웃 할머니를 가르쳤죠. 사진 속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논두렁에서 글을 가르치는 대학생, 공장에서 야간 수업을 받는 노동자들,
심지어 군인들이 민간인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한글 깨치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졌어요. 글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게 당시 사회 분위기였죠. 그때 교실 뒤에 앉으신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못 배웠지만 내 자식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 밤늦게까지 숙제 봐주고 책값 아껴서라도 학교 보냈어. 다른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대가 고생한 만큼 다음 세대는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 그게 부모 마음이지. 선생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현재 한국의 문해율 99.9%라는 수치였습니다. 한글이 위대한 건 세종대왕이 만드셨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580년 동안 이 글자를 목숨 걸고 지켜낸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배우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의 높은 문해율은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전 민족의 집단 의지였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글을 알아야 한다는 절대적 신념이 있었던 거죠. 클레어, 이제 당신이 궁금해했던 답이 나왔나요? 김 선생님이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네. 이제야 진짜 이해했어요. 한글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켜진 거였군요. 한국에서의 3주가 마치 꿈처럼 지나가고 저는 다시 옥스퍼드의 차가운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책상, 익숙한 컴퓨터, 하지만 제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하려고 빈 문서를 열었지만 도대체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모든 편견들은 산산조각 났고 대신 가슴이 새로운 깨달음들로 가득했거든요. 첫 번째로 한 일은 학과 교수님들께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어사회학과 회의실에 모인 12명의 교수님들 앞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교수님들,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의 문해율 통계는 조작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수치보다 훨씬 더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의 의아한 표정을 보며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통계의 오류를 찾으러 갔다가 인간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야학에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드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쓰고 싶어서 90살의 배움을 시작한 할머니, 군대 간 손자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서 밤마다 공부하시는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요. 문자의 진정한 힘은 그 문자 체계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간절히 사랑하고 지켜내려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어요. 교수님들은 제 발표를 조용히 들으셨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시거나 놀란 표정을 지으시기도 했죠. 발표가 끝나고 존슨 학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클레어, 이건 정말 중요한 발견이야. 반드시 논문으로 써서 학계에 알려야 해. 그렇게 시작된 연구는 6개월 후 완성됐습니다. 논문 제목은 문자와 사랑 한국 한글 교육에서 발견한 문해력의 본질이었어요. 이 논문은 유럽 언어학회에서 올해의 우수 논문상을 받았고 여러 나라 언어학자들이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더 중요한 변화는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학회 발표를 마치자마자 다시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관찰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로서 말이죠. 지금 저는 매년 여름방학마다 서울의 그 야학으로 돌아갑니다. 한글을 배우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제가 아는 영어를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한글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요. 어제도 김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클레어야, 내가 우리 한글을 이렇게 좋아해줘서 정말 고맙다. 외국 사람이 우리 글을 소중히 여겨주니까 더 자랑스러워.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훨씬 더 고마워요. 글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요. 세종대왕이 창제하고 백성이 목숨 걸고 지켰고 이제 전 세계가 배우고 있는 문자. 그것이 바로 한글입니다. 그리고 그 한글 속에서 저는 언어학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인생 최고의 배움을 얻었어요. 지금도 제 옥스퍼드 연구실 책상 위에는 김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써주신 제 한글 이름 클레어가 적힌 작은 종이가 놓여 있습니다. 그 삐뚤삐뚤한 글씨를 볼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해요. 문자는 차갑게 분석할 대상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결과라는 걸 절대 잊지 말자고요.
여러분도 혹시 한국의 다른 놀라운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한국의 또 다른 기적 같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의 특별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의미 있을 테니까요.